11페이지 보실게요. 용어의 정의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1조의 목적, 3조의 중개대상물 배우고 2조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젠 다 아시죠? 중개라 하면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나요?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죠?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수 없이 무상의 중개도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가 아닌 자가 중개한 경우도 오케이라 그랬어요. 이 뭐라 그래? 무슨 얘기일까요? 그죠? 예. 알선을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도 오케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개업을 영위했냐라는 얘기죠. 그죠? 중개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우리 슈퍼 아줌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슈퍼 아줌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어쩌다 한번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중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 그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만을 따진다면 중개 대상물을, 그죠? 중개 대상 권리와 중개 대상 행위를 통해서, 그죠? 알선하는 것이라고 중개를 표현을 하고요. 밑에 중개업이라는 건 뭐예요? 의뢰를 통해서, 그죠?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했다 위에서는 개업공인자가 아닌 자가 중개를 한 경우 얘기가 다르죠. 그죠? 위에서는 중개는 할 수 있지만 밑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에 3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3년에 3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슈퍼 아줌마가 지나가는 총각이 원룸, 아니 그때는 사걸서가 되겠죠? 월세방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순이 엄마를 불러서 방을 놓는 건 상관이 없지만 왜? 슈퍼 아줌마의 업은 뭐다? 슈퍼. 그죠? 슈퍼 아줌마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업은 슈퍼잖아요. 네? 받아도 상관없어요.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순이 엄마가 고맙다고 5만 원 줄 거란 말이죠. 맞죠? 뭐예요? 보수를 안 받아도 무상의 중개를 해도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는 된다는 얘기죠. 중개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무상의 중개업은 X를 해놨잖아요. 또. 그죠? 이거는 뭘까요?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 그죠?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이 되지 않는다. 즉 실제로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한 경우는 중개업이 되지 않는다. 중개업이 되려면 내가 업을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 이바지하기 위함이시잖아요. 그죠? 국민경제에서 국민은 누구다? A, B, C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진다면 나의 경제를 그죠? 이바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개공. 네. 네네. 네. 네네네.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중개를 제대로 한 거잖아요. 보수를 받지는 않았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쳐도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중개활동을 확실히 했다라면 이게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경우 내가 등기부 등본이라는 공시된 거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전세금 날리는 상황이 우리가 공시된 방법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했잖아요. 이럴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그 전세금 날리는 거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서류 같은 거 보고, 그죠? 주인하고 다 보고, 그 동네 내가 계속 해봤고, 그럼 그 집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떨까요?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합했더니, 현재 실제 가액보다 한 60% 선이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럼 문제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쳐보니까 매매가가 10억인데 한 9억 5천 나온다. 중요한 건요, 그것도 얘기해주면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를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9억 5천인데 이 사람 5천 빠지고 본인이 5천 들어오시니까 본인이 들어오셨을 때 실제 시세는 10억 정도 하는데요. 다 합치니까 9억 5천쯤 되시겠네요 라고 했는데 들어오신 분이 난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면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어요. 보상 상관없죠. 중개를 했으니까.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행위를 한 거죠. 중개행위를 한 거니까. 보수는 어때요? 0.9% 이하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중개업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모상의 중개업은 실제로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한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근데 우리가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자체를 받지 않았다의 개념보다 0.9% 이하잖아요. 이하에서 0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한 거는 실제 보수를 받지 않고 요구 약속만 한 경우는 중개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한다라는 게 좀 중요하죠. 업으로 행한다라는 의미는 어떨까요? 사회 통념적으로, 그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얘가 업을 했다 안 했다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요.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양갈로 2번 보이시죠? 2번에 3번은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수를 받지 않은 무상의 중개의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책임을 부담을 하는데 그 책임 자체 확인 설명 의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확인 설명 의무가 되겠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뒷장에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 요거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말 자체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 갖고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고용인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단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을 받나요? 소속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요? 교육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되죠? 무슨 교육?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다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류는 다르지만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때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맞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해야만 한다는 아니죠? 맞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든지 작성의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이 갖고 있죠. 맞죠? 사장님은 작성의 의무가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요. 내가 중개를 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되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그죠?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지 작성의 의무는 없다. 그러면 작성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의무도 같이 따라온다? 네? 작성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관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보관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작성의 의무자가 보관의 의무도 가지니까 계약서는 5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그거를 보관의 의무는 누가 가진다?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진다. 아시겠죠?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보조 업무. 그죠? 현장 안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우스갯소리로 커피 탄다. 그죠? 커피 타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현장의 안내의 개념은 뭐예요? 현장 안내의 개념은 현장에 가서 안내하는 거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장 안내니까 중개 대상물이 있는 곳까지만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사무 보조 일만 할 수가 있다. 어디서는? 법에서는. 실제로는 더 잘한다. 그렇죠? 실제로는 더 잘한다. 자, 그러면 법인에서는 누가 소속공인중개사예요? 법원에서는 법인일 경우에, 그죠? 법원이라고 했네요, 제가? 법인일 경우에, 그죠? 중개, 법인에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얘기 많이 나왔죠, 예? 사원 또는 임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이에요. 무한책임 사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페이지요. 그러면 법인의 3분의 1 이상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뭐가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사원 또는 임원, 대표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분사무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반드시 뭐여야 될까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말 그대로 법인의 뭐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사원, 이사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사원들 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 단순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격증이, 네. 대표자요? 대표자는 대표공인중개사 사장님이죠. 법인에서 이제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장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시면
대표자 따로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 고용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냐 따질 경우에는 이사급과 고용인 사이 고용인 고 그레이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조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임원 있을 수 있고, 그죠? 자격증이 있는 임원 있을 수 있죠. 원래는 유한 책임 사원이 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잖아요. 유한 책임 사원은요, 돈만 되는 사람을 유한 책임 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한하다는 얘기는 한정 인피니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갖고 계신 주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가 망하면 내 주식만큼 휴식되고 끝나지요. 그 유한 책임 사원이고요. 무한 책임 사원은 법인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거든요. 법인이 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들이. 그래서 원래는 유한 회사 있고 무한 회사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무한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한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한 책임 사원 정도로 보자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그 법인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겠죠.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운영이고 지분을 갖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사급이 되는 거죠. 이사들, 이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다음에 중개행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행위, 그죠?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라고 했고요. 일방의 의뢰가 있어도 중개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중요한 건 중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가 중개라 그랬나요? 우리 중개행위를.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어디까지다? 여기서 계약서라 하면 거래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죠. A와 B 사이에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을 경우 우리는 중개의 행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계약금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도 줘야 되고, 계약 자체는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계약의 단계에서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죠? 중개 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발생을 한다. 하지만 중개가 완성되어 있기는 하더라도 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언제까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좀 넓게 본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중개행위의 범위가 중개보다는 넓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갈선 행위도 중개행위이고, 우리가 계약이 진행이 돼서 끝까지 갈 때, 그죠? 그래서 저 얘기했었죠. 잔금을 치를 때 우리가 뭐 하나요? 이전 서류를 주고 대금을 받잖아요. 이전 서류를 주고 대금을 받는데 공인중개사가 법무사 사무장을 불렀다. 이 법무사 사무장이 뭘 받아요? 수수료도 받고 매수인에게 세금까지 받아요. 취득세를 받아가죠. 그럼 취득세를 받아서 취득세가 뭐 1, 2천이 아니라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몇 억을 받고 날랐다. 사무장이 날랐다. 그러면 그를 고용한 법무사 책임이 있겠죠. 그리고 그를 부른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판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공인중개사가 끝까지 잔금시까지, 그죠? 책임을 꼭 져야 된다. 잔금시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부분도 어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에서 명시된 중개보수의 기간이 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잔금시까지, 그죠? 요때 합의하게 돼 있죠.
합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지만 이론상으로 중개라는 행위 자체가 끝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다. 그 다음에 중개의 종류, 상사중개, 민사중개, 그죠? 그래서 상사중개는 상인이 하는 행위, 즉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이고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의 것을 중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개행위 보시면 책을 잠깐 보실까요? 책을 잠깐 보시면 39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중개행위의 성격, 중개행위의 성격,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중개행위는요 보조적 준비행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조적 준비행위라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는 뭐죠? 거래 계약이죠. 그죠? 거래 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보조적 준비행위이다. 그러니까 보조라는 말은 도와주는 거고 준비는 거래 계약 체결을 준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 계약을 도와주고 준비하는 보조적 준비 행위에 해당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익을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말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A와 B 간에도 계약이 체결이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A와 C 사이, B와 C 사이에도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A와 C, B와 C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우리가 중개계약 이렇게 표현했고요. A와 B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을 거래계약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뭐예요? A와 C, B와 C 간에 체결한 중개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중개계약을 통해서 A, B 사이를 알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B가 체결하는 계약과는 별도로 어때요?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계약을 통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중개행위는 밑에 중요한 게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그럼 사실행위는 그 행위에 의해서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아니면 그 행위에 의한 결과만 법률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C가 A와 B 사이에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지금 뭐란 얘기예요? 사실행위란 얘기지. 아시겠죠? A와 B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 간에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되죠. 의사가 합치가 된다는 건 서로 간에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의사에 대한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난 이 정도 팔고 싶어요. 난 이 정도 사고 싶어요. 이런 의사 표시를 했죠. 서로 간에 의사 표시가 합치가 돼가지고 계약이 성립된 건 법률 행위이지만 그죠? 내가 단순히 A한테 가서 요거 어떻게 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세요? A, B 사이에서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A와 C, B와 C 사이에 체결한 중개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본다면 C가 A와 B 사이 간의 법률행위를 통한 중개계약을 통해서 A와 B가 둘이 법률행위, 거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하는 사실행위다. 이게 중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C가 A, B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다? 사실행위다. 하지만 계약은 뭐다? 계약이란 말이 붙으면 그건 무조건 뭐다? 법률행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 뭐, 이거는 보시면 되고,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이건 뭘까요? 일방적 중개는 일반 중개 계약이고요. 쌍방적 중개는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이 되겠죠? 자, 일반적 중개, 일반 중개 계약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와서 요것 좀 팔아주세요. 요것 좀 사주세요. 하죠? 맞나요? 그러면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매도인이 되겠네요. 그럼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한 군데만 오나요? 여러 군데 오나요? 여러 군데 오죠? 그죠? 여러 군데 가서 그 계약을 2중으로 3중, 4중, 5중 다 맺는 거죠? 팔아주세요. 청약이죠? 네,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이 이사협조가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구두계약으로 중개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팔아달라는 매도인은 여러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죠? 그 얘기한 중개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 언제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을 만들어내서, 그죠? 둘 사이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도록 하면 그때는 중개계약이, 그죠? 뭐 보수는 얼마를 드릴게요, 이런 얘기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는 뭐라 그래요? 수수료 얼마 드릴게요, 복비 얼마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계약이 효력을 발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개 보수를 줄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뢰를 통하고 의뢰를 해서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만으로도 보수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를 의뢰했다. 그러면은 법률을 대리했다는 것 자체도 있지만 승소하는 게 우리는 또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리만 해줄 경우에는 얼마인데 승소하게 되면 얼마, 성공 보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 개를 막 하는 거죠. 여러 개 다 물건을 받아가지고 중개활동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팔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전속중개도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네? 컨설팅비라고 해서 이제 전시중개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중개는 실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죠? 실제로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 세종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왔어요. 그죠? 세종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왔는데 1시간, 뭐 30분, 1시간 동안 세종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좋고 하십시오 라는 컨설팅을 싹 해줘서 그분이 어때요? 되게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럴 때는 원래 보수를 줄 수가 있죠. 변호사나 세무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실제로 변론을 하지 않았어도 어때요? 법률 대리인이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 법률 컨설팅만 받아도 뭐 15분에서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TV 보니까 그렇대요. 2시간 통화해주고 얼마 받았더라? 1,001억인가? 얼마 받았다면서요. 2시간 통화해주고 2시간 동안 이제 그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1억을 받았다는 어땠잖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무 상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무 뭐 기장해주고 아니면 세무 대리인으로서 대리신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서 절세를 위해서 어떤 컨설팅을 쫙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비 주고 오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앞으로 여러 시간이 더 지나서 전시중개가 좀 활성화가 된다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를 얘기를 할 때는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을 얘기를 하죠.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은 뭘까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을 하죠. 그죠?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거래 당사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거래 당사자는 다른데 못 내놓죠.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을, 그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또다시 중개계약을 맺고 거래계약을 하더라도 원래의 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발견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어때요? 50% 이내에서 실비, 그죠? 실비 같은 지금 얘기하는 그 전시중개가 되겠죠. 내가 다녔다라든지 어떤 설명을 해줬다든지 그러한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어때요? 결국은 그 당사자가 내는 매물이, 중개 대상물이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죠. 이것도. 그죠? 체결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체결이 되었을 경우 그렇게 되고,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망에 올려야 되고, 그죠? 계속 체크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서로 간의 의무를 쌍방적으로 부담을 한다라고 해서 쌍방적 중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중개. 공동중개는 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C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와 B와 C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각자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아까는 중간에서 알선을 했지만 요 둘의 합의로 인해서 이 큰 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틀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둘 사이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데, 공동중개는 내가 아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보고 할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그죠? 부동산 뭐 K랜, 탱크21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공동중개는요, 이렇게 C 프라임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죠. 그러면 이들의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원만히 문제 없이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좀 발생하실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중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개 보수를 반드시 딱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두 명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C와 C 프라임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주가 되냐가 중요하죠, 보통. 그죠? 누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알려줬느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알려줬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매도자가 있는데 C가 나타났어요. 그죠? A가 C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C는 팔려는 노력을 막 하겠죠. 보통 거꾸로는 잘 안 하죠. 누가 뭐 좀 사줘? 이런 경우보다는 누가 팔아줘가 좀 많겠죠. 그럼 팔아줘.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얘기를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때요? 매수자, 중개보수, 매도자, 중개보수. 차이가 있죠?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큽니까? 이쪽이 크죠? 그죠? 이쪽이 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요 보수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준다 얘기를 하고, 그죠? 이 보수는 그냥 알아서 갚고,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 나오는 거에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중개와 위임. 중개와 위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개와 위임. 차이점은요, 두 개 다 비슷해 보인다는 얘기죠? 비슷해 보이니까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중개는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다? 있다. 신뢰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개는 어때요? 중개 보수를 수반하죠?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이 되고요. 위임은 신뢰관계 있는 상황에서 위임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위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무상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의 성격은 보조적 준비행위, 독자적 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고 대리행위도 아니고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에 잠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비교하는 게 있겠죠? 40페이지에 나오죠? 40페이지에 위임, 도급, 고용, 현상광고랑 비교를 4개를 해놨죠. 그래서 위임은 기본적으로 유상이고, 그죠? 아니, 중개는 유상이고, 위임은 무상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도급은 아시죠? 일의 완성을 목적. 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죠? A, B 사이의 거래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급하면 그냥 건설공사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건설공사 집 저주는 조건으로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계약이 되는 조건으로 중개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도급과의 차이점은 도급은 일이 완성이 된 후 집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집 졌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다든지 재료를 조금 덜 좋은 걸 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은 제공된 노무에 대해 고용은 뭐예요? 직원 쓰는 거죠? 직원 쓰는 건 직원을 뽑을 때 너 이만큼 일을 다 끝내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출근하면 그냥 일 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과는 차이가 좀 있고 현상광고는 대상이 다르다. 지정된 행위의 완성을 목적으로는 도급, 중개와 같으나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의 방법을 한다. 그죠? 그래서 차이가 중개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자꾸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아 보이는데.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요, 자격증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자격 시험이 필요하죠. 그죠? 처음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자격 시험 자체가 조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격 시험은 기본적으로 누가 시행을 하게 돼 있나요? 우리 출연진을 한번 생각해봐요. 공인중개사법의 출연진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 장관, 그죠? 시, 도지사, 그죠? 또 시, 군, 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연진은 3팀이에요. 그죠? 그럼 3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맞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고 이 자격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시, 도지사가 시행하게 돼 있죠. 맞나요? 맞죠? 시, 도지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이유는 수급을 조절한다. 그죠? 그죠? 그럼 수급을 조절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통해서 할까요? 네?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들어보셨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죠? 그럼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까요? 국토부, 그죠? 국토부에 두겠죠. 맞죠?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둬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을 주관할 수도 있고 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자격시험은 1차, 2차 나누어서 보겠죠.
시험은, 공고는 언제 할까요? 공고. 계략적인 사항, 예비 공고를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식 공고는 시험 시행 90일 전, 3달 전에. 그죠? 보통 10월 말에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 7월 달이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응시의 결격. 응시의 결격 중요하겠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시험을 못 본다. 응시의 결격이다. 응시의 결격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요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참, 지금은 외워지는데 나중에 안 외워지죠? 그죠? 응시의 결격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시행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시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을 하는데, 시험을 못 보게 하려면 필요해. 어떤 놈들이 좀 그럴까요? 네? 그죠? 너 시험 보지 마! 라고 내가 내기해 싶을 정도면 뭔가 잘못을 하는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부정행위자. 시험 볼 때 컨닝한 거죠? 그죠? 부정행위자. 그 다음에 또, 자격증을 이미 줬었는데, 그죠? 똑띠기 안 해가지고 자격증 취소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격증 취소자. 자, 그러면 부정행위자와 자격 취소자 두 개면 두 부류의 사람만 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자격증 소지자 못 보죠. 네. 부정행위자 그리고 자격증이 취소된 자.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시험을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행위자가 좀 나빠 보이죠? 그럼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할까요? 5년. 그죠? 자격증을 취소된 자는 3년. 다 아시네요, 이제. 그죠? 그러면 부정행위자는 5년이고 자격증은 3년인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죠?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어때요? 지금 시험 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시험의 시행으로 보지 말고 중개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죠? 자격이 취소가 됐다는 건 자격증을 빌려줬다 걸린 거죠. 그죠? 그럼 중개업에서 보면 가장 싫어하는 거랬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그죠? 그 사람 어때요? 중개업에 발을 들이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아요? 이거는 뭐가 되는? 등록의 결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중개업에 발을 아예 못 들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개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근데 셋 중에 두 개는 어때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자격증 취소되니까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은 건 뭐예요? 중개보조원이죠. 여기점에서 얘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활동 못한다는 의미 결국은 뭐예요? 중개업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위에 부정행위자 5년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보조원 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미성년자 외국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뭐에 걸리죠? 등록의 결격에 걸린다. 등록의 결격에 걸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볼 수 있으나 그죠? 등록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60%, 접수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날이 마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마감일 전이면 100%. 그죠? 여기 일주일이라 그랬죠? 맞죠? 7일. 그리고 시험 당일에 또 10일. 이렇게 했었죠? 맞나요? 그 일주일까지는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는 50%죠. 그러니까 여기는 100%, 여기는 60%, 여기는 50%. 10일 전에는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들 수 있다. 위원장은 제1차관, 그죠? 제1차관이 되는 이유는 장관님 바쁘시다 그랬죠? 네. 차관이 된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심의하는 것은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손해배상에 따라.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죠? 자격의 취득에 관해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여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가 시행기관이지만 여기 얘기를 따라라.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에서 11명. 그 다음에 간사는 1명, 서기는 없고. 그 다음에 위원, 요거 어떻게 되나요? 위원의 배우자였던 자, 친족이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는 한번 책을 좀 보실까요? 책을 보시면, 아이고. 45페이지죠? 45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 깊이 회피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제척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깊이는 뭐예요? 응? 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는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배제되는 거를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기피는 누가 기피하는 거예요? 그죠?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는 거는, 제척이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피되는 건 누가? 그 심의되는 대상이, 그죠?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심의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럴 경우에 기피하는 거죠. 맞아요? 단어 자체가. 그죠? 회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 자체 스스로가 회피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용이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그죠?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그죠? 아니면 내가 그 안건에 대한 연구나 용역 혹은 감정을 했었던 경우, 마지막으로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렵고 이걸 외울 수는 없지만 이해하긴 편하시죠?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심사위원, 심의위원이 뭐란 얘기예요?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인 아니에요? 그 심의 안건에 대해서 나의 뭐 와이프, 전 와이프, 뭐 아니면 친족, 뭐 엑스친족 뭐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속한 있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그 심의를 들어가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거 심의 안건에 대한 당사자는 기피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그죠? 본인 스스로는 회피를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걸 안 해. 그죠? 회피하지 않아. 누가? 스스로가. 기피나 제척은 어때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척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은 위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촉할 수 있겠죠. 그죠? 해촉은 뭐예요? 자르는 거죠, 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심의위원은 그 제척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와이프 그리고 이혼한 전 와이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전 친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남쯤 되겠죠. 그죠? 전 처남. 전 처남.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처남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험에 뭔지 나오는지 알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리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잘 안 까먹으시죠? 그죠? 전처남 뭐 이런 그 다음에 자격증 어디로 찾으러 가시라? 자격증과 같이 찾으러 가는 거 뭐 있죠? 등록증도 찾으러 가야 되죠? 자격증부터 찾고 실무교육 받고 등록 신청하고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죠? 자격증 어디로 찾으러 가시라고 했어요? 시, 도 맞죠? 논산시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자격증 찾으러 그렇죠. 내포 가셔야지. 내포 신도시 충남 도청에 있습니다. 논산에 살면 충남 도청으로 가셔야 되죠. 맞아요? 대전 서구에 사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 대전시청. 맞죠? 등록을 하신다. 금산에 사신다. 어디 가서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금산 군청. 금산은 군이죠? 군청. 맞죠? 대전 서구 어디요? 서구청. 맞죠? 청주 흥덕구 흥덕구청. 맞죠? 구자 등록관청은 시, 군, 구 할 때는 아무 데나 가시라고 했죠. 구자 붙은 데는 무조건 가시라고 그랬어요. 수원, 팔달구, 전주, 완산구 다 구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찾아가는 사람이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도에서 교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부니까 시도에서 1개월 이내에 교부를 하라는 얘기죠. 네. 내가 찾으러 간다 안 찾으러 간다 나중에 찾아가도 되죠. 안 찾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상관없죠. 근데 등록에 다 돼 있죠. 자격증 자체가 되는 게 아니죠. 등록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 빌려주는 게 제일 크죠? 그죠? 무등록이 제일 크고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 취소당하는 거는 자격증 빌려줘서 1년에 1천만 원. 양수 받은 자는요? 빌려간 놈은 어떻게 돼요? 빌려간 자도 뭔 처분을 해주고 싶지만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으니까 뭐만 해요?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뭐 부동산 뉴스, 부동산 카페 그죠? 유사 명칭 사용도 1년에 1천만 원 되겠죠? 좀 쉬었다가 등록 절차하겠습니다.